조금만. 겨울이 끝나가던 지난 2월 말 전북 삼례 들녘에는 아주 생소한 실험이 시도됐다. 이른바 벼와 보리의 동시파종.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벼, 보리 동시파종은 갈수록 높아지는 쌀시장 개방에 맞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실험을 준비하면서 전북농업기술원의 송영주 박사는 한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완주 봄쌀 보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송영주 박사는 우리 재래 종자인 완주 봄쌀 보리를 찾기 위해 삼례, 봉동 지방은 물론 전국 각지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현재는 그런 품종들이 사라져 버렸고 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토종의 의미로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재래종의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소홀히 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심정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자가 보관돼 있는 종자은행. 과연 이곳에는 완주 봄쌀 보리가 있을까? 지금 현재 저희 종자은행에서 그 완주 봄쌀 보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검색 결과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종자은행에 있는 농업생물자원연구소. 혹시 하는 기대 속에 취재팀은 검색을 요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자은행 안에는 우리 완주 봄쌀 보리가 있었다. (11년) 전에 일본으로 도입된 완주 봄쌀 보리 종자. 왜 이들은 우리나라의 재래 종자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토종 종자가 완주 봄보리밖에 없을까? 태양의 나라 멕시코. 하늘에서 바라본 2월의 멕시코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따뜻한 기후 때문에 1년에 2번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멕시코는 밀의 나라이기도 하다. 멕시코 밀 재배의 본거지인 소노라는 녹색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었고, 이는 우리 토종인 안진뱅이 밀이 있기에 가능했다. 세계 밀 연구의 중심지 국제 맹류 옥수수 연구소. 이곳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갖가지 상장이 눈에 띈다. 이 화려한 이력의 주인공은 평생 동안 밀 육종에 전념해온 노만 보록 박사. 그 중에서도 5억 인구의 기아를 해결한 공로로 1970년에 받은 노벨 평화상은 그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한다. 농학자라서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 이 영광스러운 수상 뒤에 우리 토종인 안진뱅이 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로그 박사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소노라 밀. 기존 밀 품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확량을 올림으로써 멕시코 녹색혁명의 주역이 되었고, 나아가 인도, 파키스탄의 기아를 해결해 주었던 소노라 밀의 위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키가 작다는 점에 있었다. Because of the incorporation of dwarfing genes, as well as increased water use and fertilizer use, and the fact that it was a dwarf allowed it to
take up the fertilizer and use the water without lodging. The great benefit was the fact that it could be fertilized more and use more water without falling over. 소노라밀 이전의 밀 품종들은 사람 어깨에 달 정도로 키가 컸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쉽게 쓰러졌고 수확량도 감소했다. 그러나 소노라밀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않았고 그만큼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노라밀의 키 작은 성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일본 스쿠바 농업연구센터에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는 밀표본. 바로 이것이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농림 10호다. 이 농림 10호의 종자는 2차 대전 후 미국을 거쳐 멕시코를 건너간 뒤 소노라밀을 탄생시켰고 그 후 모든 밀들의 키를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렇다면 농림 10호의 키 작은 성질은 어떤 종자에서 유래한 것일까?中国、起源あるいはもう少し前西南アジアから中国あるいは中国起源か分かりません。それから、韓国、朝鮮半島から日本へ渡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は考えます。そうですね。だから私たちの小麦今食べて品種育成に関わっているもっとは中国あるいは韓国からのルートで入ってきたと。いつ頃から分かりません。I believe they came from Korea, maybe Tibet. There's some evidence that maybe Tibet, but I can't prove it. But I'm sure it came from Korea to Japan. The Japanese program started to breed with it before the Second World War, and an American officer saw the Norn 10 plant in Japan right after in 1945, and he sent it back to Washington State University to Dr. Vogel, who crossed. 농림 10호의 기원으로 알려진 일본 재래종 밀 다루마. 달마 대사처럼 그 모습이 작고 뚱뚱하다는 뜻의 다루마는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재배되던 안진뱅이 밀이 건너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근거로 1924년 일본인에 의해 조사된 권어모범장 보고서에는 안진뱅이 밀과 똑같은 난장이 밀이 황해도 지역의 경우 해주, 황주, 옹진, 봉산 4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국적으로는 총 11개의 지역에 안진뱅이 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 과거에 재배됐던 재래종들을 수집한 것을 보면은 안진뱅이 밀이라든가 또는 이 난장이 밀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이 전국 각지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된 그 특성들과 일본의 다루마 또는 그 다루마에서 파생된 그러한 품종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그 유사한 점들도 있고 또 키가 어느 정도 작은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진뱅이 밀이라든가 난장이 밀에서 그 달마가 유래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밀의 90%는 안진뱅이 밀의 키 작은 특성을 물려받은 반외성 밀이다. 지금은 사라진 우리의 토종 안진뱅이 밀.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세계를 바꾼다는 웅장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재래종 보리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오카야마 대학. 이곳 데이터베이스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재래보리 종자가 기록되어 있다. 오카야마 대학에 있는 우리나라 재래보리 종자 수는 무려 462종. 건물 지하에 있는 종자 저장고에는 그동안 수집한 8천여 점의 재래보리가 빼곡히 차 있다. 우리나라의 보리 종자도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들도 있다. 무주, 흥덕, 진안 모두 낯설지 않은 이름들. 이들은 언제 그리고 왜 우리 재래종 보리를 수집한 것일까?
今から60年ぐらい前に韓国のほとんど全部の地域から私たちが当時韓国で栽培していた在来品種を集めました。それは研究の目的と遺伝資源は保存しておかないとなくなるということからです。で今約460ほどの韓国のランドレースを持っております。でおそらくそのランドレースの多くのものはもう韓国では失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特に北の方では失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종자은행은 오카야마 대학에 있는 350점의 보리를 다시 들여왔는데 그 중에는 국내에서 사라진 것을 알았던 마산 찰보리 종자도 있었다. 일본에서 가져온 마산 찰보리 종자는 훗날 잘 쓰러지지 않는 강보리의 성격을 교배시켜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원래 저희들이 1974년까지는 찰보리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일본의 그 유명한 다카하시 류에이라는 학자를 진흥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포장해 왔을 때 제가 우연히도 보리에는 찰보리가 없느냐 했더니 그 양반 이야기가 당신네 나라, 즉 우리나라에 찰보리도 있고 일본에도 찰보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 양반이 돌아가서 바로 비행기로 붙여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교배를 해서 오늘의 찰보리가 됐습니다. 충남 논산군 부정면. 이곳은 찰보리를 재배하는 8개의 단지 중 가장 큰 곳으로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부정농협에서 만드는 찰보리 80kg 한 가마는 17만 원 정도로 쌀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 찰보리의 수요가 많아지자 부정농협은 해마다 재배 면적을 늘려 지금은 420만 평의 땅에 찰보리를 심고 있다. 한때 맥이 끊겼던 토종 찰보리. 다시 찾은 재래 종자는 오늘날 신품종 보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고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오카야마 대학의 시험 포장에는 400여 종의 우리 재래보리가 파란 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다. 이 중에는 전북에서 건너간 재래보리도 눈에 많이 띈다. 남원, 진안, 임실 등에서 재배돼 왔던 토종보리는 따뜻한 일본 땅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보리들은 각종 병에나 추위에 강해 일본의 신품종 보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재료로 쓰였다. 그래서 일본에 도입된 여러 나라의 재래보리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이용돼 왔다. 多元性については計305という品種が世界の8000品種ぐらいの中で一番強いですね。それから体質性に関しては計の121という品種がやはり世界で一番強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ウィンドハードネス、耐寒性ですね。これについても韓国の特に北の方の品種は非常に強いと思います。 바다 건너 새로운 품종에 기여한 우리의 재래보리. 이처럼 토종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다. 야, 이건 진짜네. 야, 이건 진짜네. 종자은행 안완식 박사팀의 재래종자 수집 작업은 어렵게나마 우리의 토종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아, 좀 보려고요. 어이구, 이야. 이거 이름을 이게 저기 저 주먹 찰 옥수수인데. 이름. 아니래 여기는 옛날 하던 길. 이제 그냥 찰옥수수라 그러죠? 이건 뭐야?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할머니 또 할머니의 할머니 쪽부터 내려온 토종 종자. 강원도 평창에 사는 박종성 씨는 3대째 재래 작물을 키워오고 있다. 처음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의무적으로 했지만 해가 갈수록 우리 재래 작물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보관해온 지가 30년이 넘었다가
지금은 신품종이 개량이 되니까 수확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 뭐가 나빠요? 발화율이 알아요. 안 좋더라고요. 보관을 해도 옛날 거만 못해요. 옛날 거는 오래도록 보관을 해도 발화가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거고 또 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옛날 품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옛날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대단하네. 아유.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김문기 씨는 3가지의 재래 감자를 보존하고 있다. 이거는 색깔이 핑크 색깔이에요. 약간. 빨갛고. 그리고 요거는 더 보라색이 나고 속은 하얗고 이거는 겉고 속도 다 빨갛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3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뭐 참 현대화 돼가지고 이렇게 감자 친구고 이러니까 그렇지. 네. 뭐 산에 막 친구 가도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 거는 그냥 산에고 뭐고 아무데나 비료 많이 안 주고 막 심어도 잘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산골엔 잘 되지. 그러니까 산이 많은 강원도의 지형과 기후에 적응된 재래 감자. 비록 평지에서는 장려 품종보다 적게 생산되지만 장려 품종이 잘 되지 않는 산에 뿌려도 일정한 수확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토종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풍토에 적응되어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 옥수수 손질을 하시네요. 네. 아유 이 옥수수가 이게 이 동네가 옥수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요. 많이 해요. 예, 이게 무슨 옥수수예요? 매옥수수래요. 아유 엄청 크네요. 이 언제부터 심으시던 종자예요, 이 종자가? 이게 뭐 우리 나기 전부터 곤지롱기 주워 먹으니. 뭐 60년 전, 70년 전, 80년 전 모르지. 그럼 대를 물리신 네, 거네. 그럼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와, 되게 크네. 아니 이렇게 아이고, 어디 얼마나 할까? 와, 팔뚝만 하네요. 팔뚝하지. 아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이게 그렇게 자, 오랜 세월이 걸렸겠네요. 그래. 이거 거리를 한 8자씩 심어야 돼, 한 8자. 예. 2대공씩. 예. 2대공씩 딱딱 세워야 돼. 3대공씩 안 돼. 그럼 씨를 고를 때 잘 고르셨겠네. 씨를 잘. 그래, 아주 씨를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좋은 거 따로 채취해야지. 저런 걸 따로 채취해요. 그럼요. 그리고 막 먹을 거는 뚝 구조 따서 그냥 갖다가 그냥 말려서 발려서 먹고. 씨는 일 다 채취해도. 이걸 봐서 이거 보면 하면 우리들은 알죠. 이렇게 좋고 나쁜 거, 결실도 잘 된 놈, 뺀질뺀질 잘 된 놈, 그리고 통도 좋고 예. 그런 놈 따로 올라서 매달았다 봉에 여 아래 재내고 발려가지고 씨하고. 씨는 이 자루는 큰 거, 적은 거. 이거 저 굵은 걸로 씨야지 굵은 걸로. 크고 굵은 걸로. 그런 걸 하지. 짱을. 그 하는 방법이 지금 육종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강원도의 산간 지역에서만 자라는 매옥수수. 이곳의 매옥수수는 보통 30-40cm나 되는 것들로 매해 가장 크고 좋은 종자만을 골라 심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옥수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농민은 위대한 육종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토종은 하나의 먹거리이기에 앞서 선조의 땀과 숨결이 배어있는 생명체인 것이다. 우리 토종인데 우리 걸 보존해야죠. 그리고 남 나라 거만 만날 이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내 걸 만날 토종이라는 건 민족이 다 내 토종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누가 사랑했어.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재래작물은 급격히 소멸하고 있다. 지난 85년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에서는 7,000명의 농촌지도원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작물 재래종 5,100여 점을 수집했다. 그런데 당시 수집했던 것을 8년 뒤인 93년도와 15년 뒤인 올해 다시 조사해본 결과
93년도에는 전체의 26.7%만이, 그리고 올해는 겨우 13.8%만이 남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산간지인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93년도에는 37%, 올해는 32%가 남아 비교적 재래종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평야지인 전북 고창군의 경우 93년도에는 27%, 올해는 11.6%만이 남아 있었고, 도시화된 경북 김천시의 경우 93년도에는 24%, 올해는 불과 7.6%만이 남아 있었다. 종자은행은 85년 이후 재래종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2만 2천여 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재래종 감소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인 벼. 벼는 가장 많이 개량되어 온 만큼 가장 많은 재래종이 사라진 사례다. 1922년 가을, 일본인의 주도하에 우리나라 재래벼를 수집한 결과 논에 심는 수도는 1840점, 그리고 밭에 심는 육도는 145점이나 수집됐다. 이 책에는 비슷한 품종을 제외한 417종의 수도와 80석종의 육도가 기록되어 있다. 토종벼가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한 때는 일제시대. 우리보다 개량이 앞섰던 일본의 도입 품종이 들어오면서 하나둘 없어졌는데 1938년에는 일본 도입 품종의 비율이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84%를 차지했다. 우리 재래도와 기존에 개발된 그 우수한 품종들 간의 교배에 의한 어떤 신품종을 개발하는 쪽의 연구를 거의 시작을 안 했어요. 그때 교배를 하더라도 자기들 품종끼리 일본에서 소위 가져왔던 그 품종들끼리 교배가 주로 많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재래도하고 교배된 그런 그 교배조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것을 이용 안 하려고 그랬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깔려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래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이게 좀 외면하지 않았는가. 해방 후에도 토종은 계속 밀려났다. 쌀 자급자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량이 우수한 도입종 또는 도입종을 이용한 장려 품종이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토종은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벼 육종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정작 우리의 토종은 이용되지 않았다. 현재 종자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재래벼는 1922년도에 조사된 것의 4분의 1에 불과한 400여 품종뿐이다. 그나마 외국에서 다시 도입한 것이 많다. 노인다리, 족제비찰, 이름도 정겨운 우리 토종벼. 그러나 일본 품종에 밀려 그 가치를 검증받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흑소. 일반 한우와는 달리 몸 전체가 검은색인 흑소는 오랫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육돼 왔다. 한때는 멸종 위기까지 갔으나 농가에서 몇 마리 보존하던 것을 증식시켜 지금은 50여 마리의 흑소가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다. 흑소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 있는데 제주도의 과거 생활상에 잘 기록되어 있는 탐나지에는 흑소가 나라의 제사에 쓰여졌을 정도로 귀한 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703년 제주 목사가 기록한 남한 박물을 보면 제주도에는 흑소가 황소보다 더 많다고 적고 있다.
같은 해 제주 목사가 섬을 순회하면서 그린 탐나술력도에는 대규모의 흑우 목장이 여러 곳 그려져 있어 검은 소가 과거부터 많이 사육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흑우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분포했는데 1920년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3개 군 지역을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흑우는 전체 소의 12% 가까이 차지했다. 이처럼 농가에서 쉽게 눈에 띄었던 흑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40년 전부터 황소 위주의 개량화 정책이 일면서 이 과정에서 흑우는 도태됐다. 그리고 제주 지역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브라마 같은 외국소와 교잡을 하면서 순수한 흑우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 옛날 고문에 의하면은 흑우가 황후에 비해서 굉장히 맛이 좋아서 매년 임금님 앞에 진상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 그 과학적인 그런 증명은 못했지만은 앞으로 투수가 확보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실제 맛이 있거나 어떤 독특한 그 육질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앞으로 그 산업화 쪽에도 충분히 접근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흑우와 함께 급격히 줄어든 칙소. 몸에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어 모양이 독특한 칙소는 황소보다 힘이 좋아 산간 지역에서 많이 사육돼 왔다. (1920년) 조선동 회부의 기록에 의하면 칙소는 전체 소의 6% 가까이 있었지만 황소 중심의 개량 정책이 실시되면서 점차 도태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칙소는 100여 마리. 이처럼 많은 토종이 사라지게 된 건 자연적으로 도태됐다기보다는 인위적인 정책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개량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 어떤 그 유전적인 그 다양성을 그 보존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경제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칙소라든가 이런 그 흰소 또는 그 검은 소가 돈이 됐다고 하면은 그 소가 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날렵하고 야생성이 강한 우리 재래닭. 벼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체격 크고 알도 잘 나는 수입종을 들여와 우리 닭과 교잡함으로써 순수한 재래닭은 거의 사라졌다. 영남대학교 여정수 교수팀에 의해 복원된 이 닭은 우리나라 닭에만 있던 회갈색 종으로 다리와 부리의 색깔이 푸른빛을 띠고 있다. 여정수 교수팀은 사라진 토종 닭을 복원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특히 조선족이 사는 연변 지방의 닭을 조사했지만 순수한 혈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DNA 감별법을 이용해 외국 닭의 유전인자가 섞이지 않은 닭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도태시켜 나가는 방법을 이용해 토종 닭을 복원했다. 그런데 재래닭을 복원하기 위해 그 특성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일본인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경제성에 밀려 사라진 우리 토종닭. 그러나 경제성을 앞세워 토종을 없애는 것은 앞으로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개량이라든지 유전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개량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수익 개방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종자 가져오는 데에 로열티 물어버리고 주고 그 다음에 사료 전부 다가 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수입 개방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를 갖다 복원해가지고 우리 거를 개량시켜서 우리 입맛에 맞는 걸 우리 손으로 유지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국제생물 다양성 협약. 세계 172개국이批准한 이 협약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명체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는데 생물 다양성의 소멸은 곧바로 인류 생활 기반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토종 자원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랐다. 또한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이 인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토종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주로 그 자원, 토종 자원 같은 것을 이제 주로 확보를 하고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면서 그 토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세계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도국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협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그 자국에 있는 토종 자원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량에 밀려 천대받아왔던 토종. 21세기 들어 토종의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유전공학에서 비롯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공학은 다양한 유전인자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한 장려 품종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전인자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다. 반면 재래종은 유전인자의 폭을 할 만큼 갖가지 병충해에 견디거나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유전인자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 쌀 연구의 메카 국제미작연구소. 이곳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해 여러 가지 표의 유전인자를 하나의 품종에 집적시킨 표, 이른바 슈퍼라이스라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5년 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슈퍼라이스는 기존의 벼보다 줄기가 굵고 강해서 더 큰 이삭을 지탱할 수 있고 줄기당 나달수가 기존 벼의 2배인 200에서 250개에 달한다. 앞으로도 여러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만약 이 슈퍼라이스가 성공한다면 다가오는 식량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pulation of the rice consumers is increasing at the rate of 2%, and there is no more area to bring under rice cultivation. So the extra requirements for rice should be met from the existing land. It's estimated that we will need 70% more rice by the year 2020 to feed the rice consumers, and that has to be produced from the existing land. Therefore, we need the varieties with higher yield potential. That's why we are developing the super rice. 그런데 이 슈퍼라이스를 만드는데 모집단으로 사용된 것은 다름 아닌 재래종 벼였다. 주로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의 재래종인 이 벼들은 슈퍼라이스가 갖는 중요한 특성, 즉 굵은 줄기를 만들고 이삭을 충실히 맺게 하는 유전인자를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육종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재래종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전인자는 새롭게 이용되고 있다. 이 슈퍼라이스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 재래종 벼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벼의 재배는 옛날에 이양하기 전에는 직파였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 직파, 그러니까 직접 그 벼를 논에다 뿌리는 그와 같은 재배 방식이 현재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벼는 품종에 따라서는 직파성이 좋은 그런 품종이 있고 또는 그 이양하기에 적절한 그런 품종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만일 그 직파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재래 품종을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소위 직파성이 좋은 어떤 속성을 우리가 새 품종 육성하는데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비료 농약 기계화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생화학적 농법을 써가지고 수량을 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봐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료 농약량을 줄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비료 농약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 자원을 가진 토종을 활용해야겠고, 이러한 토종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비료 농약 없이도 일정한 수량을 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종을 갖다가 재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 체계를 노선을 수정을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평가한다는 그런 각도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담고 있는 토종. 갈수록 사라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유전 자원을 전담하고 있는 종자은행. 현재 종자은행에서 보유한 종자 수는 14만 2천여 점. 그중 우리나라 재래종은 22,635점으로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가에서 재래종이 소멸되는 속도를 생각할 때 하루빨리 더 많은 재래종 자원에 대한 조사와 수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종자은행의 위축된 구조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유전 자원은 오히려 기초 연구 분야로서 연구 분야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과단위의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유전 자원 관리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적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유전 자원 자체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과단위 기구 갖고는 태부적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유전 자원 관리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 자원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농업생물자원연구소라는 통합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 안에는 식물, 동물, 미생물, 인목, 수산생물, DNA 등 6개의 연구 부서가 있고 이곳에서 수집한 자원을 중앙종자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로 식물 자원만 있는 우리나라의 종자은행과는 규모가 다르고 인력도 겨우 10여 명이 있는 우리와는 달리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종자은행과 연구소 간의 통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종 자원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今ジンバンク事業という事業を私ども展開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約150ぐらいの農林水産省の関係の研究室が我々のジンバンク事業に参画しています。そして探索、収集、評価、保存、そして利用とこういったものをや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現在約年間4億円ぐらいの予算を使ってこういった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 종자은행의 보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 보존이다. 멕시코 국제맹류옥수수연구소의 재래보리 전시장.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농민들이 대를 이어 재배해온 다양한 재래보리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종자란 차가운 저장고보다는 자연에서 계속 재배되고 진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듯 심겨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현지 보존. 토종은 농민의 손으로 계속 지켜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유전 자원이라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우리나라의 환경에 잘 맞게 이렇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민들이라는 거는 항상 뭐를 심으면은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종자만을 해마다 이렇게 잘 따서 모았다가 그 다음에 또 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좋은 형질들만 여기에 적응되는 그런 좋은 형질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있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 틀려진, 더 좋아진 그런 그 유전 형질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농가에다가 현지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국제적인 그 감각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심는 동안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강원도 평창의 이기철 씨는 토종 파수꾼이라 할 정도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여러 가지의 토종 작물을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를 돌며 그 지역의 토종 작물을 수집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냥 밥을 같이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철 씨는 이 작물들을 재배해 일부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아니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또 그 농산물을 재배해 갖고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 토종 재래 작곡들은 큰 소득이 나질 않아요. 계량종에 밀리고 수입종에 밀리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자꾸 포기를 하는 상태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다가 이런 것을 남들이 포기하는 것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는 얘기죠. 상품성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함으로써 언젠간 좀 값어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소득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에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뭐 소득이 별로 돼도 앞으로는 좀 우리 토종 재래 작곡도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이게 자주 감자라. 토종 작물은 수량이 적고 수익성도 낮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재래 작물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토종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함께 소비와 활용의 장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토종연구회 같은 이런 그 토종을 갖다가 상당히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 중간 매체가 돼 가지고 어떤 이 지인뱅크라든지 또는 대학 또는 그 이 저 뭡니까 이제 정부라든지 이 지방자치단체 어떤 기관과 이 농민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어떤 그 이 그룹별로 또는 어떤 작목별로다가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가야 된다고 보죠. 수천 년 동안 선조의 땀과 숨결을 이어온 토종. 할머니의 거친 손끝에서 어머니에게 전해져 온 작고 보잘것없던 씨앗은 우리의 삶을 살찌웠고 바다 건너 풍요의 기틀이 됐다. 단지 소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품종에 쫓기어 소멸의 위기를 맞은 토종. 우리의 무관심으로 사라져가는 사이에 토종은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